내 회사 가장 높은 층, 대표이사 사무실의 주인이 사라진 지 정확히 6개월, 7일, 그리고 12시간이 지났다. 짙은 갈색 가죽 의자는 이제 얇은 먼지가 내려앉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서 오만하게 서 있었다. 그 방에 들어설 때마다 남편 강민준이 늘 사용하던 은은한 우디향 향수 냄새가 공기 중에 맴돌며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내가 사랑했지만 폭풍에 삼켜진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 남자를 떠올리게 했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저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잠을 설쳐서만이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혼자 짊어져 온 무게 때문이었다. 나는 이 회사, 유진그룹의 합법적인 소유주였다. 젊은 시절 내 땀과 눈물, 기도로 일궈낸 비즈니스 왕국. 하지만 3년 전, 눈먼 사랑과 지나친 믿음 때문에 나는 모든 경영권을 민준에게 넘겨주었다. 남편으로서 그가 존중받길 원했다. 우리 대가족 앞에서 그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 체면을 이용해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이 생각은 나를 12개월 전으로 데려갔다. 그 무렵 민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시간을 내어 나와 어린 딸 하윤과 함께 저녁을 먹던 그는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어갔다. 갑작스러운 회의나 지방 출장을 핑계로 자정이 넘어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여보, 하윤이가 아빠 보고 싶대요. 아빠가 언제 또 동화책 읽어줄 거냐고 계속 물어봐요. 어느 날 밤, 그가 꾸며낸 듯한 피곤한 얼굴로 침실에 들어섰을 때 내가 말했다. 시끄럽게 굴지 마, 서지은. 나 당신 회사 때문에 죽어라 일하는 거 안 보여? 수백 명 직원을 관리하는 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밤늦게 들어오는 게 싫으면 당신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든가. 그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민준이 나에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로 고함은 일상이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하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하윤이가 아빠를 안으려고 다가가면 민주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밀쳐냈다. 매달 꼬박꼬박 주던 생활비도 밀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받는 그의 월급과 보너스가 엄청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어느 날 오후 사무실에서 민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알림이 하나 떠 있었다. 연락처 이름은 점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내 심장을 텄게 만들었다. 자기야, 오늘 아기가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 맛있는 거 잊지 말고 사와. 사랑해. 그 휴대폰을 열어보려는 순간 내 손은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민준이 거칠게 휴대폰을 낚아챘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사생활을 염탐해. 누구예요, 저 여자? 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그냥 사업상 관계야. 당신은 남편을 의심하는 대신 믿어야지. 첩자 노릇이나 하고 말이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궤변을 늘어놓았다. 순종적인 아내가 되려 했던 나는 그 쓴 약을 삼키려 노력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다. 아마 잘못 온 메시지일 거야. 아니면 사업 파트너를 돕고 있는 걸 거야. 나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나 자신을 속였다. 6개월 전 폭우가 쏟아지던 날, 나는 잠에서 깨어 옆자리가 차갑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 없었다. 서재, 주방, 차고까지 확인했지만 그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침실로 돌아와 보니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회사 법인카드와 내 개인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이 사라졌다. 더 심각한 것은 감사 때문에 임시로 서명해 두었던 자산 소유권 관련 서류들이 우리 작은 금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오늘 아침 주 계좌에서 회사 운영 자금이 단계적인 이체를 통해 전부 인출되었습니다. 강 대표님과는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 그는 그냥 떠난 것이 아니었다. 나를 강탈한 것이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훔쳐간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그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탐정을 고용하고 회사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으며 그의 옛 친구들을 찾아다녔다. 모두 허사였다.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도 그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찾아뵐 때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잠수에 대해 사과하며 흐느껴 우셨다. 5살 배기 내 딸 하윤이가 가장 큰 피해자였다. 아이는 해질녘이면 가장 좋아하는 드레스를 입고 집 앞 테라스에 앉아 있곤 했다. 아빠가 예전처럼 선물을 사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엄마, 아빠는 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나는 아이를 힘껏 껴안으며 가슴을 짓누르는 울음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 아빠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 우리 딸. 아빠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기도하자. 나는 강해야만 했다. 이 폭풍 속에서 나는 다시 리더의 자리로 돌아왔다. 엉망이 된 회사 재정을 바로잡고 불신하기 시작한 주주들을 상대하며 유진그룹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 18시간을 일했다.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은 그를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그의 배신이 내 삶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늘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 문자 메시지의 여자는 누구인지 묻고 있었다. 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모든 이가 기쁨을 축하하는 추석날, 나는 아내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의 패배를 마주해야만 했다. 그날 아침, 사무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마치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이 공간의 구석구석을 벌거벗기려는 듯했다. 나는 내 자리, 원래대로라면 민준이 앉아 있어야 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빨간색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새로운 계약서가 아니었다. 치명적인 내용이 담긴 법의학적 회계 감사 보고서였다. 회장님,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년간 나를 위해 일해온 박 부장님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운영 자금 손실이 아닙니다. 강 대표님이 지난 1년간 조직적으로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가슴을 아프게 쳤다.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거기에는 내가 잘 아는 숫자들과 너무나도 낯선 목적지들이 적혀 있었다. 회사 자금은 가짜 공급업체 이름으로 된 유령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창고에 한 번도 도착한 적 없는 중장비 구매 내역, 서류상으로만 진행된 지사, 리모델링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김유라라는 이름의 여자 명의로 된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 할부금 납부 내역이었다. 김유라, 나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낯익은 이름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1년 전에 채용한 개인 비서였다. 내가 사무실에 들를 때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던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 민준이 좋아하는 커피를 늘 제 시간에 준비해 와서 내가 칭찬하곤 했던 그 아가씨였다. 알고 보니 그녀가 내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은 커피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차갑고 죽은 박물관처럼 느껴졌다. 하윤이의 방으로 향했다. 내 작은 딸은 아빠 사진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뺨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딸의 침대 옆바닥에 주저앉아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왜 그랬어요, 여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나는 어둠 속에 속삭였다. 우리가 이 회사를 함께 세웠던 때가 생각났다. 자본과 아이디어는 내가 냈고
그는 나를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모든 것을 주었다. 평범한 직원이었던 그의 신분을 대기업의 리더로 격상시켜 주었다. 집과 고급차, 사회적 지위를 주었다. 하지만 민중 같은 남자에게 아내의 순수한 헌신은 그의 자존심에 부담이었나 보다. 그는 나에게 빚진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돈으로 왕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했다. 그리고 젊고 순진한 척하는 유라가 그에게 내가 줄 수 없었던 권력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의 가난했던 과거를 아는 여자, 나에게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그 후 몇 주는 지옥 같았다. 내 개인 계좌가 바닥났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하윤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 영원이었다. 민주는 내 모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나 자신보다 그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그의 번호로 전화를 걸 때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대답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감사 보고서에 적힌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의 관리인은 민준이 사라진 지 일주일 만에 주민이 이사 갔다고 말했다. 그들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사치품들의 잔해를 남기고 황급히 떠났다. 나는 그 오피스텔 복도에 홀로 서서 극심한 공허함을 느꼈다. 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존경하는 회사의 리더였지만 여기서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여자일 뿐이었다. 친척들이 민준의 부재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전화로 몇 번이고 물었다. 지은아, 왜 요즘 민준이는 집에 올 때 한 번도 같이 안 오니?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엄마. 민서방 지금 지방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거기는 신호가 잘 안 터져요. 나는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가족의 체면을 지키고 나를 매우 아껴주시는 시부모님의 마음을 지키려 했다. 나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도둑이자 바람둥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쓴맛이 나는 밥을 삼키며 비즈니스 잡지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는 민준이 저편에서 나를 비웃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내 남은 돈을 다른 여자를 위해 쓰고 있었다. 반면 나는 직원들이 월급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 그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가 정말 떠날 작정이라면 더 이상 찾지 않겠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가 돌아오길 바랐다. 다시 합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훔쳐간 모든 돈과 하윤이의 눈에서 떨어진 모든 눈물방울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운명은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내가 그의 그림자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성스러운 그날에 방 창문 밖으로 들리는 가을비 소리가 끝나지 않는 슬픔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다. 작은 가족을 위해 차례상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수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현실이 다시 한번 나를 강타했다. 침대 옆에는 더 이상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함께 차례를 지내자고 부드럽게 어깨를 흔들어 깨울 사람도 없었다. 나는 힘없이 부엌으로 걸어갔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 평소라면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식탁이 보였다. 이제는 내가 준비한 접시 2개,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윤이의 작은 접시뿐이었다. 아이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걸 알면서도 나는 명절이 조상님께 감사하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날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올해의 시련은 내 인간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았다. 민준이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을 저으면서 좀처럼 버리기 힘든 습관 때문에 눈물이 냄비 속으로 뚝뚝 떨어졌다. 나는 결코 오지 않을 그림자를 위해 요리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우리랑 같이 차례 안 지내. 하윤이의 잠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이는 낡은 곰인형을 껴안고 부엌 문턱에 서 있었다.
나는 얼른 한복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았다. 아빠는 아직 바쁘셔서 그래. 우리 딸. 우리 둘이서 맛있게 먹고 힘내서 할머니 댁에 가자. 하윤이는 힘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다. 그 아이는 똑똑했다. 내 가짜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밥 한 술 한 술이 날카로운 자갈을 삼키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헤맸다. 민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여자와 함께 차례 음식을 먹고 있을까? 그가 훔친 회사 돈이 내 가정을 파괴한 여자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데 쓰이고 있을까? 하느님, 이 약한 종에게 힘을 주소서. 증오가 제 명절을 망치지 않게 하소서.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회사에서도 추석 연휴라고 해서 일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압박은 더 커졌다. 민준이 회사 자금에 큰 구멍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그룹 수천 명 직원의 추석 상여금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여전히 잠겨있는 그의 사무실을 지날 때마다 숨이 막혔다. 직원들은 숨겨진 동정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감히 묻지는 못했지만 나는 꿋꿋이 서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사무실 화장실 문 뒤에서 나는 종종 무너져 내렸다. 소리 없이 울며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지는 가슴을 쳤다. 회장님, 거래처에서 강 대표님 앞으로 꽃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가 말했다. 창고에 넣어두세요. 그 사람 이름으로 된 물건은 단 하나도 내 방에 들이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그 이름은 나에게 독과 같았다. 가장 힘든 순간은 대가족이 영상통화로 명절 인사를 나눌 때였다.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휴대폰 화면에 모여 있었다. 지은아, 민준이한테 전해줘. 이번 추석에는 잊지 말고 고향 선물 좀 사오라고. 어미가 몹시 보고 싶어 한다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다. 그녀는 자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괴물로 변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이따가 민서방 전화 오면 꼭 전할게요. 그 거짓말은 목구멍을 태우는 불길처럼 느껴졌다. 너무나도 좋으신 시어머니께 죄송했다. 하지만 아직 그분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수는 없었다.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내가 남편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비록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추석 연휴 마지막 며칠, 나는 제사상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이 재물이나 사업 번창을 빌 때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간절히 바랐다. 마음의 평온. 신이시여, 만약 그가 더 이상 제 운명의 일부가 아니라면 이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그가 배신했다면 당신의 정의를 보여주소서. 제 딸을 더 깊은 상처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나는 놓아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번 추석부터 나는 정말로 싱글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윤이를 위한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회사의 모든 손실을 메울 것이다. 민준이 무너뜨린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것이다. 그 마지막 밤들에 간절히 빌었던 정의를 향한 내 기도가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응답될 줄은 몰랐다. 나는 이번 추석이 긴 슬픔과의 전쟁 끝에 내 영혼에 평화로운 안식을 주는 날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명절의 새벽은 과거의 폭풍을 가장 역겨운 형태로 다시 몰고 왔다. 민준이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뉘우치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내 심장에 더 깊이 박히려는 가시로서. 집 근처 사찰에서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가 서로 화답하며 울려 퍼졌다. 그 장엄한 소리는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어야 했다. 긴 슬픔과의 싸움 끝에 얻은 평온의 교향곡. 하지만 나에게는 북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내리치는 망치처럼 느껴졌다.
내 인생에서 남편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추석 아침이었다. 나는 하윤이가 입은 작고 예쁜 한복과 어울리는 아이보리색 비단 한복을 입었다. 사진 속에서라면 우리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만약 내 옆자리가 비어 있지만 않았다면 나는 꿋꿋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식탁을 송편, 갈비찜, 그리고 잡채로 꾸몄다. 모두 민준이 예전에 항상 칭찬하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었다. 그가 나를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그에 대한 헌신의 잔재가 내 손에 기계적으로 남아 있었다. 엄마, 오늘 아빠 오시는 거죠? 추석이잖아요. 하윤이가 내 치마 끝을 잡으며 물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아이의 희망을 짓밟을 수도 없었다. 우리 그냥 기도하자. 응? 오전 9시쯤 막 부모님 댁으로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더럽고 관리가 안 된 듯한 흰색 차 한 대가 집 대문 앞에서 급정거했다. 예전에 내가 민준에게 사주었던 고급 세단이 아니었다. 여러 번 사고가 난 듯한 낡은 차였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일까? 차 문이 열렸다. 구겨진 셔츠를 입고 6개월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남자가 내렸다. 민준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옆문에서 젊은 여자가 거만한 태도로 내렸다. 그녀는 추석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몸에 꽉 끼는 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피곤함이 역력한데도 짙은 화장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의 팔에는 파란 담요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민주는 마치 한 번도 사라진 적 없는 것처럼, 한 번도 도둑질한 적 없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죄책감 어린 표정 하나 없이 그는 나를 요구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나왔어. 그가 짧고 건조하고 차갑게 말했다. 나는 현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려던 하윤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 어린 아이는 강한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 옆에 있는 낯선 여자를 보고 불길한 기운을 느낀 것이다. 하윤이는 내 다리 뒤로 숨었다. 누구예요? 저 사람들은. 내 목소리는 숨길 수 없는 떨림과 함께 터져 나왔다. 나는 다리가 젤리처럼 후들거렸지만 체면을 지키기 위해 똑바로 서려고 애썼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는 여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유라. 예전에는 그렇게 순진해 보였던 그의 전 비서. 유라는 나에게 역겨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내 눈앞에서 보란 듯이 아기를 흔들었다. 이쪽은 유라,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민준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오늘 추석을 맞아 내 권리를 되찾으러 왔어. 당신이 유라를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받아들였으면 해. 내가 떠난 직후부터 우린 부부나 다름없이 살았고, 이제 우리에겐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 마치 쇠몽둥이로 명치를 정통으로 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내 돈을 가지고 사라졌고, 나와 자기 딸을 6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했으며, 이제는 조상을 모시는 뜻깊은 명절날에 자신의 불륜의 결과물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할부금을 내고 있는 이 집에서 내연녀와의 뻔뻔한 동거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미쳤군요, 강민준. 나는 내뱉었다. 회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 카드를 훔쳐간 후에 이 여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다고요?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의 얼굴이 험악하게 변했다.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내가 떠난 건 당신과 그 지긋지긋한 회사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야. 유라는 나에게 평온을 줬어. 그리고 아들을 낳아줬지. 당신이 주지 못한 것을. 그리고 출산 비용이랑 비싼 오피스텔 월세 때문에 돈이 다 떨어졌으니 우리 모두 여기서 살기로 결정했어. 유라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쨍한 목소리는 귀에 거슬렸다. 네, 형님. 민준 씨가 이 집 크다고 했어요. 저 좁은 오피스텔에서 사는 거 지쳤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 아기 좀 불쌍하게 여겨주셔야죠. 얘도 좋은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그 둘을 넘치는 혐오감으로 쳐다보았다. 온 가족이 모이는 이 명절에 나는 한때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남자가 파렴치한 패배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멀리서 범종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하지만 우리 집 현관에서 들리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종소리뿐이었다. 민주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다. 명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사 도우미가 막 청소한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다. 그 뒤를 유라가 따랐다. 그녀는 마치 공짜로 얻은 새 부동산을 검사하듯 방 전체를 훑어보았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가슴이 큰 바위에 짓눌린 듯 답답했지만 민주는 오히려 내가 가장 아끼는 가죽 소파에 몸을 던졌다. 서지은, 잘 들어. 나는 내 남편이야. 이 집의 가장이라고. 내가 이미 결정했어. 내 돈은 다 떨어졌어. 예전에 가져온 돈은 유라 생활비랑 고급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다 써버렸다고. 이제 우리 오피스텔 계약도 끝났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신음소리에 더 가까웠다. 여기서요? 당신이 회사 돈을 들고 도망간 동안 내가 내 피땀으로 지은 이 집에서 당신의 내연녀와 함께 살겠다고요? 민준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며 큰 키로 위협하려 했다. 그 회사도 내 회사야. 지난 1년 동안 내가 운영했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감사해야 할 줄 알아. 지은아, 이야기를 봐. 그가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유라의 품에 안긴 남자 아기를 가리켰다. 하윤이는 여자야. 유진그룹 같은 큰 회사를 이끌어갈 수 없어. 하지만 이 아이는 남자야. 내 핏줄이라고. 이 아이가 내 회사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걸 부담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야 해. 내가 이 집에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운 좋은 줄 알라고. 그때 유라가 다가왔다. 그녀의 역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형님,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이 아기 정말 잘생겼죠. 근데 저는 아직 젊어서요, 형님. 아기 돌보는 경험이 없어요. 밤새 깨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민준 씨가 그러는데 형님은 애 키우는 데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기 형님이 키워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형님이 귀찮으시면 서울에서 제일 비싼 베이비시터라도 구해주시고요. 월급은 형님이 내세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의 뻔뻔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내 남편을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의 배신의 산물인 아이의 하녀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내가 대꾸하기도 전에 유라는 이미 요염한 걸음걸이로 계단을 향해 가고 있었다. 자기야, 나 안방 좀 보고 올게. 너무 피곤해서 낮잠 좀 자야겠어. 그녀는 부끄러움도 없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유라 씨, 위층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내가 그녀를 쫓아가려 소리쳤다. 하지만 민준이 내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가 내 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내버려둬, 지은아. 피곤하대잖아. 당신이 본처로서 이해심을 좀 가져야지. 당신은 아래층 손님방이나 하윤이 방으로 옮겨. 오늘부터 안방은 나랑 유라가 쓸 거니까. 나도 내 젊은 아내랑 좀 쉬어야겠어. 문 뒤에 숨어있던 하윤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민주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조용히 못해, 하윤. 동생 깨우고 싶어? 자신의 딸이 다른 여자의 아이 때문에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을 보자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파괴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를 가두고 있던 모든 인내의 족쇄를 풀어주는 파괴였다. 유라가 시무룩한 표정을 지으며
계단에서 다시 내려왔다. 어머 자기야. 위층 침대 시트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 완전 아줌마 취향이야. 나 새 걸로 사줘. 그리고 형님, 벽에 걸린 그 결혼 사진들 좀 다 내려줘요. 눈꼴 시려서 못 보겠네. 나랑 민준 씨 사진으로 바꿔달라고요.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나이 많은 아줌마,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이야기 배고프대잖아. 우유라도 타오든지 뭐라도 좀 해봐요. 난 쉬고 싶으니까. 잊지 마요. 민준 씨의 진짜 여자는 나니까. 당신이 양보해야지. 그게 순리라고.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의 손이 내 앞에서 유라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한때는 오직 내 것이었던 다정한 몸짓을 이 추석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는 이날에 나는 내 인생 역사상 가장 역겨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했다. 그들은 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무릎 꿇고 빌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이 노리는 비즈니스 제국의 유일한 소유주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들은 상처 입은 늑대가 울음을 그쳤을 때 가장 치명적이라는 것을 잊었다.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갑자기 차가워졌다. 극심한 고통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극도로 경계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나는 여전히 유라의 어깨를 어루만지는 민준을, 그리고 나를 마치 자기 집 하녀처럼 쳐다보는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안방이라고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날카로웠다. 새 침대 시트, 내려야 할 사진들. 나는 천천히 거실 테이블로 걸어가 미처 마시지 못한 물잔을 집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는 그 물을 천천히 마셨다. 그들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정적을 주면서 강민준 씨, 나는 여보라는 호칭 없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이름이 혀끝에서 씁쓸하게 느껴졌다. 당신이 돌아온 건 내가 당신의 첩을 받아주길 원해서라고 했죠. 돈이 다 떨어졌고 이 창녀의 자식이 내 회사의 후계자가 되길 바란다고. 창녀라는 말에 민주는 움찔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말 조심해, 서지은. 유라는 엄연히 내 아내고 이 아이는 아들이야. 당신 주제를 알아야지. 그 회사는 나이 들어 곧 주름질 여자 말고 남자 리더가 필요하다고. 유라도 허리에 손을 얹었다. 그녀 품에 안긴 아기는 민준의 고함에 놀라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네, 형님. 함부로 말하지 마시죠. 어서 이야기나 안아주세요. 저 샤워하고 싶어요. 몸이 끈적끈적하단 말이에요. 위층에 있는 비싼 비누 좀 써야겠어요.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작은 실소였지만 이내 넓은 거실을 울리는 큰 웃음으로 변했다. 그 웃음은 민준과 유라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당신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요. 웃음이 잦아들자 내가 말했다. 둘 다 똑같이 뻔뻔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가난하네요. 뭐라고 했어? 민준이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마치 뺨을 때릴 것처럼 올라갔다.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그의 눈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때려봐요, 강민준 씨. 내 집에서. 바로 저기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된 CCTV 앞에서 날 때려보라고. 내가 당신의 이번 추석이 가정폭력 혐의로 철창 안에서 끝나게 해줄 테니. 이미 신고해둔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 더해서 말이야.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신고? 당신은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방구석에서 울기만 한 줄 알았어요? 내가 내 돈이 거덜난 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인 줄 알았냐고요? 난 이미 모든 걸 감사했어요, 민준 씨. 당신이 유라의 오피스텔을 빌리는 데 쓴 모든 돈. 그녀에게 그 가짜 명품 가방을 사주는 데 쓴 모든 돈. 전부 횡령 범죄 행위로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창백해지기 시작하는 유라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당신, 유라 씨, 안방에서 살고 싶다고? 내가 당신 아이를 돌봐주길 원해? 잘 들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검지를 들어 올렸다. 첫째, 이 집, 이 땅, 심지어 당신들이 지금 숨쉬는 이 공기까지도 내 소유야. 당신 이름은 어떤 등기부등본에도 없어. 강민준 씨. 당신은 수년 동안 여기서 얹혀 살았을 뿐이야. 나는 중지를 들어 올렸다. 둘째, 유진그룹은 우리 아버지의 유산이자 내 노력의 결실이야. 당신은 내가 불쌍해서 대표 자리를 맡겨준 직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이 직업이 없어서 가엾게 여겼거든. 당신의 해고 통지서는 이미 3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됐어. 내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셋째, 이 남자아이. 이 아이는 내 회사의 주식 단 한 주도 만지지 못할 거야. 그는 당신 배신의 증거물이야. 그리고 나에게 그는 내가 한때 가장으로 삼았던 남자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를 상기시키는 존재에 불과해. 민주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떨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호화로운 삶을 약속했던 내연녀 앞에서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다. 나는 내 남편이야. 재산 분할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민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재산 분할.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우리 혼전 계약서 썼잖아요, 민준 씨. 잊었어요? 당신이 내 재산을 노리지 않는 품위 있는 남자처럼 보이려고 먼저 서명했잖아요. 당신 본성은 내연녀가 생기고 나서야 드러나는군요. 민주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남은 용기를 쥐어짜 소리쳤다. 그럼 이혼해.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이 오만한 늙은 여자. 너랑 이혼이야. 너 같은 여자는 다시는 나 같은 대단한 남자는 못 만날 거야.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엄청난 안도감이 가슴에 퍼졌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민준 씨. 그게 내가 들어본 최고의 추석 선물이네요. 당신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이혼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할 줄 알았다. 내가 이혼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이제 막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여자였다. 뭐, 사과 안 할 거야? 민준이 어리석게 물었다. 당신 같은 도둑에게 사과하라고요.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인터콤 버튼을 누르며 말했다. 경비 아저씨, 지금 들어오세요. 이 낯선 두 사람과 아기 한 명을 제 대문 밖으로 끌어내세요. 저항하면 경찰 부르시고요. 유라가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다. 자기야, 이 집 자기 거라고 했잖아. 여기서 우리 부자 될 거라고 했잖아. 당신 약속은 어디 갔어? 민주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지은아, 오늘 추석이잖아. 우리 돈도 없어. 오피스텔 월세도 끝났다고. 우리 어디로 가란 말이야? 내 알바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며 대답했다. 아마 다리 밑은 당신들 세 식구가 살기에 충분히 넓을 거예요. 아, 그리고 유라 씨, 당신의 그 싸구려 옷들도 잊지 말고 챙겨가요. 내 집에 쓰레기가 남는 건 싫으니까. 건장한 체격의 경비원이 들어와 즉시 민준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욕설과 조용한 명절, 아침의 정적을 깨는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끌려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쓰레기처럼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웃들이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가족 드라마를 구경하기 위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창피함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했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엄마. 하윤이가 다가와 내 허리를 껴안았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려 이마에 깊이 입을 맞췄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아빠는 더 이상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 진정한 승리의 날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식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썩어 문드러진 것을 과감히 버린 내 용기 때문에 내 집에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도로의 먼지마저도 비틀거리며 걷는 민준과 유라를 비웃는 듯했다. 경비원이 자물쇠를 거는 소리는 그들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막 차례가 끝나 아직 한산한 대로변에서 그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유라는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울어대는 아기를 안고 있었다. 한편 민주는 끌려 나오기 전에 간신히 챙긴 구겨진 옷가지가 든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저 늙은 여자는 자기 재산에 얹혀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의 고요함을 갈랐다. 예전에 화장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땀과 분노의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민주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남의 집에서 사자인 척하는 쥐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조용히 해, 유라. 생각 좀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돈도 없잖아요. 자기 통장 잔고는 0원이고 오피스텔은 잠겼어요.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유라는 계속해서 공격했다. 그들이 한때 평온이라고 찬양했던 사랑은 이제 서로를 죽이는 도구로 변했다. 민주는 마지막 피난처를 찾아 나섰다. 그는 주머니에 남은 동전으로 온라인 택시를 불러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아무리 자신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어머니는 자신의 손자가 길거리에서 헤매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예전에 내가 수리를 도와드렸던 그 소박한 집은 추석의 기쁨 대신 슬픔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직후 횡령의 증거와 민준이 유라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을 보내드렸던 것이다.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민준아. 방충망 너머로 시아버지께서 소리치셨다.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꼿꼿이 서 계신 그의 얼굴은 극심한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다. 어머니, 제발요, 어머니. 유라랑 이야기가 지낼 곳이 필요해요. 지은이가 우리를 쫓아냈어요. 민준이 애원하며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다. 시어머니가 부은 눈으로 나오셨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유라를 쏘아보았다. 네가 내 아들 가정을 망친 여자구나. 내 아들을 꼬드겨서 우리에게 그토록 잘해준 며느리. 돈이나 훔치게 만든 년. 어머님, 저 지금 모유 수유 중이에요. 유라가 동정을 구하려 했다. 당장 꺼져. 시어머니가 소리치셨다. 지은이는 나에게 친딸과도 같아. 내 치료비를 대준 것도 지은이고 친아들인 너보다 나를 더 존중해 준 것도 지은이야. 나한테 너 같은 도둑놈, 불륜을 저지른 아들은 없어, 민준아. 저 여자 데리고 내 눈앞에서 최대한 멀리 사라져. 문이 굳게 닫혔다. 민준은 비틀거렸다.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던 유일한 기댈 곳을 방금 잃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가장 저렴한 시외버스 표를 살 돈밖에 남지 않은 그들은 유라의 고향인 강원도 외딴 시골 마을로 향했다. 10시간이 넘는 그 여정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아기는 길 내내 울었고 버스 승객들은 그들의 퀴퀴한 냄새 때문에 불쾌한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그 마을은 산 너머에 위치해 있었고 그들이 훔친 돈으로 누렸던 서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고립된 곳이었다. 유라의 부모님 집은 흙바닥으로 된 나무 오두막에 불과했다. 돈은 어디 있냐? 유라야. 네가 약속했던 보석들은? 유라의 아버지가 딸의 귀환을 맞으며 거칠게 물었다. 오직 딸이 도시에서 벌어온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 떨어졌어요, 아빠. 우리 쫓겨났어요. 유라가 흐느꼈다.
시골 생활은 악몽이 되었다. 에어컨이 나오는 푹신한 의자에 앉는데 익숙했던 민주는 이제 밥 한 그릇을 얻기 위해 남의 밭에서 자비를 해야 했다. 만년필만 잡던 그의 고운 손은 이제 호미질 때문에 물집이 잡혔다. 재벌가 사모님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유라는 이제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혼외자를 데리고 돌아왔다는 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야 했다. 한편 서울에서 나는 새로운 평온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나는 여전히 주말마다 시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우리는 함께 울었다. 하지만 민준을 잃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져서 안도하며 흘리는 눈물이었다. 지은아,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내가 민준이를 잘못 키웠어. 시어머니가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민준 씨는 이제 어른이에요.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어머님은 여전히 제 어머님이시고 하윤이는 어머님의 손녀예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나는 여전히 그분들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건강을 챙겨드렸다. 비록 그분들의 아들은 이제 어디 이름 모를 곳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다. 유해한 남자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그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는 물리적으로 복수하는 대신 그가 없어도 내 삶이 훨씬 더 고귀하고 축복받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내 존엄성을 지켰다. 이제 하윤이가 할머니와 함께 놀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안다. 민준과 그의 내연녀는 저 멀리 시골 구석에서 가난과 후회 속에서 썩어가게 내버려 두자. 나에게 과거는 지난 추석의 범종 소리와 함께 묻혔다. 마음이 부서졌지만 내 미래를 구했던 추석날의 드라마 이후 1년이 흘렀다. 유진그룹 사무실은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자기에 빠진 리더의 행동 때문에 공중에 떠돌던 긴장감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민준의 영향력의 잔재를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했다. 손해를 끼치는 정책부터 시작해서 회사 돈을 갉아먹는데 그의 수족이 되었던 직원들까지. 나는 대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내 앞에는 4분기 재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다. 민준이 저지른 자금 유출이 없으니 이 회사는 2배나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더 이상 마쿠의 소유주가 아니었다. 굳건한 손으로 그러나 평온한 마음으로 키를 잡은 선장이었다. 회장님, 글로벌 테크의 잠재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준비되었습니다. 내 새로운 비서가 말했다. 매우 유능한 전문 여성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더십이란 누가 가장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배웠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더 이상 개인적인 사랑이 전문성을 침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서울에 비가 내렸다. 나는 5성급 호텔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만찬에 참석해야 했다. 사실은 빨리 집에 가서 하윤이 숙제를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이 미팅은 우리 회사의 해외 진출에 매우 중요했다. 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로 붐비는 곳에서 나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마침내 한 남자가 나에게 다가왔다. 서지은 회장님, 저는 글로벌 테크의 한재희입니다. 회장님의 회사 프로필을 읽어보았는데 단기간에 유진그룹의 재무 상태를 회복시킨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차분하면서도 위험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내 앞에는 잘 맞는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균형 잡힌 키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단지 외적으로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 눈빛에서 지성과 진정성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내 시선을 처음 끈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대상이 아닌 존중하는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는 방식이었다. 감사합니다.
한재희 대표님. 도전은 항상 있지만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죠. 나는 외교적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대화했다. 단지 사업 얘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도. 제이는 아내가 몇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성공한 이혼남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에는 성숙함이 묻어났다. 그는 민준처럼 과시하거나 위협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과 화해한 남자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은아, 나 좀 도와줘.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셔. 유라는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아기를 버리고 떠났어. 나는 먹을 돈도 없어. 제발 우리 좋았던 시절을 조금이라도 기억해줘. 나는 텅 빈 눈으로 그 화면을 쳐다보았다. 강민준. 1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애원할 용기가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 내 심장을 찔렀던 고통은 이제 없었다. 남은 것은 무미건조한 감정뿐이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미움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니까. 나는 단지 자신의 실수로부터 결코 배우지 못하는 한 인간이 불쌍할 뿐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 바로 그 번호를 차단했다. 나의 정의는 그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 그가 가난하다면 그건 그가 게을렀기 때문이다. 그가 내 연녀에게 버림받았다면 그건 그들의 사랑이 배신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니 하윤이가 소파에서 동화책을 손에 쥔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방으로 옮겼다. 이 집은 이제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고함도, 윽박지름도,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윤아, 엄마는 네가 강하고 잘못된 남자에게 결코 의존하지 않는 여성으로 성장하도록 할게. 나는 속삭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제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늘 밤 멋진 대화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은 씨. 이번 주 일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괜찮으신가요?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내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던 미소였다. 바로 사랑에 빠져서가 아니라 세상이 아직 나에게 좋은 면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토록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신께서 경력이든 사생활이든 새로운 기회의 형태로 무지개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나는 방에 불을 끄고 깊은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1년 전 추석은 내 옛 삶의 죽음의 날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내 새로운 삶을 위한 축하의 날이었다. 내가 내 자신 위의 여왕인 삶.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는 거리가 먼 외딴 시골 마을. 민주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문턱에 앉아 있었다. 한때 깔끔하게 정돈되었던 그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지고 지저분했다. 고급 만년필을 잡는데 익숙했던 그의 손은 이제 흙 때문에 갈라지고 검게 변해 있었다. 자기야, 애가 계속 울잖아. 분유도 없는데. 돈은 어디 있어? 오두막 안에서 유라가 소리쳤다. 한때 민준의 귀에 애교 있고 감미롭게 들렸던 유라의 목소리는 이제 그의 청각을 고문하는 쇠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들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찬양했던 사랑은 알고 보니 훔친 돈의 화려함에 이끌린 욕정에 불과했다. 그 돈이 바닥나자 남은 것은 서로를 탓하는 것뿐이었다. 한때 어떤 상황에서도 민준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유라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을 자주 비웠다. 아직 어린 아기를 혼자 남겨두고 야시장에서 오락거리를 찾거나 돈이 좀 있어 보이는 마을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였다. 민주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금지할 힘이 없었다. 그는 기계도, 재산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럽게는 자존심도 잃은 남자였다.
어느 날 밤, 유라는 정말로 떠났다. 그녀는 구겨진 종이 한 장만 남겼다. 당신 같은 쓸모없는 남자랑 가난하게 사는 건 못 견디겠어. 이 아이는 당신이 알아서 키워. 나는 도시로 돌아갈 거야. 민주는 주저앉았다. 그는 한때 회사의 후계자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을 안았다. 이제 그 아기는 그의 어리석음을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에 불과했다. 돈도, 아내도, 미래도 없는 민주는 세상의 지옥이 무엇인지 느끼기 시작했다. 시골의 상황과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서울 남부의 아름다운 정원 레스토랑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나는 하윤이와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고, 우리 앞에는 제이가 그의 외아들 시우와 함께 앉아 있었다. 이것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갖는 우리의 세 번째 만남이었다. 나는 제이가 아들을 사랑으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가 하윤이와 이야기하는 방식도 매우 부드러웠다. 그는 비싼 장난감으로 하윤이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고 하윤이의 학교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들어주었다. 하윤이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삼촌한테 멋진 그림책 컬렉션이 있는데 내일 한번 볼래? 제이가 진심으로 물었다. 나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하윤이가 안정감을 주는 남성의 존재를 느낀 지는 정말 오래되었다. 민주는 항상 아이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제이는 평온함을 주었다. 지은 씨. 아이들이 레스토랑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제이가 조용히 불렀다. 당신이 아주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걸 알아요.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과 하윤이의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제 마음은 진지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강한 영혼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가식이 없었다. 오만함이나 숨겨진 의도의 향기도 없었다. 제이 씨, 저에게는 아직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상처가 우리를 걷지 못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유라가 떠나고 민준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소식은 결국 시댁 가사도우미를 통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듣자 하니 민주는 도시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시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다고 한다. 배신자를 위한 자리는 없다. 내 안의 일부는 같은 인간으로서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이성과 신념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아직 함께 있을 때 나는 모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순간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버리기로 선택했다. 나는 내 삶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회사는 이제 국제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나는 내 재산이 단순히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축복이 되기를 원했다. 엄마, 제이 삼촌이 집에 자주 놀러 올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윤이가 물었다. 하윤이는 제이 삼촌이 노는 게 좋아. 내가 되물었다. 하윤이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 삼촌은 착해요, 엄마. 옛날 아빠처럼 화내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작은 아이가 과거의 모든 트라우마를 기록하고 있었다니.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어떤 남자도 내 딸을 아프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제이는 지금까지는 지난 1년 전 그날 밤 길고 길었던 내 기도의 응답이었다. 몇 주 후 제이는 나를 그의 집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만찬에 초대했다. 알고 보니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을 초대했고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나에게 민준의 부모님, 즉 시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제이는 내가 그분들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알고 있었다. 양가 가족 앞에서 제이는 공식적으로 나에게 청혼할 뜻을 밝혔다. 저는 지은 씨와 하윤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가 온전한 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이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말했다. 시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내 행복을 잡아라. 너는 내 아들 때문에 충분히 고생했다. 제이는 좋은 사람이야. 어미는 느낄 수 있어. 우리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날 밤, 별이 총총한 서울의 하늘 아래서 나는 민준의 배신이 잘못된 사람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여 올바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한 신의 방법이었음을 깨달았다. 6개월간의 실종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받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신께서 주신 쉼표였다. 우리 집 분위기는 이제 1년 전과는 사뭇 달랐다. 예전에는 긴장감과 배신의 향기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제스민과 신선한 장미 향기가 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다. 유명 디자이너들은 내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위해 최고의 실크 원단을 맞추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이 화려함은 과시용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엄마, 보세요. 하윤이도 엄마랑 똑같은 드레다람 입었어요. 하윤이가 예쁜 흰색 브로케이드 드레스를 입고 총총거리며 달려왔다. 예전에 자주 시무룩했던 아이의 얼굴은 이제 진심 어린 행복의 빛으로 가득했다. 제이는 문가에 서서 미소를 머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준비 과정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지은 씨, 우리 양가 가족들, 그러니까 민준 씨 부모님을 포함해서 귀빈석에 앉으시도록 확실히 해뒀어요. 그분들이 여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아셨으면 해요. 나는 감동받았다. 제이는 내 과거에 대해 질투심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오히려 그 상처들을 끌어안고 새로운 힘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내가 전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선함은 여전히 선함일 뿐이었다. 분주한 준비 와중에 사무실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외딴 시골 마을 주소만 적혀 있었다. 열어보니 낡고 더러운 종이에 떨리는 손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지은아, 네가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가슴이 답답하다, 지은아. 나는 지금 거지처럼 살고 있어. 유라는 다른 남자랑 도망갔어. 내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가져갔지. 우리 아들, 내가 후계자라고 불렀던 그 남자아이. 제대로 된 분유를 사줄 돈이 없어서 자주 아파. 이제야 알겠어. 내 인생의 행운과 복은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은 멈춰버린 너의 진심 어린 기도 덕분이었다는 걸. 제발, 지은아, 딱 한 번만 하윤이를 만나게 해줘. 나는 그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눈물도 불타오르는 복수심도 없었다.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다. 민주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내 진심 어린 기도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가 후계자라고 숭배했던 남자아이에 의해 버림받고 나서야 자기 딸을 기억했다. 나는 긴 숨을 들이쉬고 비서를 불렀다. 이 편지는 옛날 기록 보관소에 넣어두세요. 답장할 필요 없고 결혼식 날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세요. 과거가 하윤이의 미래를 망치는 걸 원치 않아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오만한 고급 예식장이 아닌 우리 회사 유진 그룹의 넓은 정원에서 열렸다. 나는 회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직원들이 이 행복을 함께 느끼길 원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선물한 예쁜 한복을 입고 오셨다. 내가 식장으로 걸어가기 전에 그녀는 나를 아주 꽉 껴안아 주셨다. 지은아, 내 딸아, 너는 인내하는 여인이 신에 의해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민준이는 잊어버려라. 그는 자기 손으로 쓴 운명대로 살고 있는 거다. 오늘 너는 여왕이다. 혼인 서약은 매우 경건하게 진행되었다. 제이가 주례 앞에서 신성한 약속을 읊을 때 나는 어깨 위에 마지막 짐이 바람에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의 단호하고 힘찬 목소리는 예전에 거짓말로 가득했던 민준의 목소리와는 너무나 달랐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눌 때 나는 나를 지지하는 진심 어린 얼굴들을 보았다.
제이는 식탁 아래에서 내 손을 굳게 잡았다. 당신은 다시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손길이었다. 다른 곳, 시골 길가의 허름한 찻집에서 민주는 경제면에 실린 나와 제이의 결혼식 사진이 담긴 낡은 신문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 속의 나는 매우 아름답고 품이 있고 예전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그녀 옆에는 민준보다 훨씬 대단해 보이는 남자가 늠름하게 서 있었다. 민주는 그 신문을 구겨 뭉갰다. 그의 눈물이 때 묻은 나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그는 약해진 체력 때문에 막노동 일자리마저 잃은 참이었다. 옆에서는 그의 아기가 굶주림에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민주는 예전에 추석날 어떻게 나와 하윤이에게 소리쳤는지, 어떻게 안방에서 우리를 쫓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오만하게 내연녀를 자랑했는지를 떠올렸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직위도, 사랑하는 아내도, 심지어 사과할 자존심조차도. 그는 자신이 아내의 재산으로 쌓아올린 성공의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신은 억압받는 자에게 넘치는 행복을 주시고 억압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후회를 안겨주심으로써 나의 기도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응답하셨다. 아침 햇살이 이제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찬 침실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잠에서 깰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은 더 이상 없었다. 내 옆에는 제이가 평온한 얼굴로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켜주는 가장의 모습이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가 마치 나의 새로운 삶을 함께 축하해주는 듯한 서울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내 삶은 이제 온전히 회복되었다. 심지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유진그룹은 이제 국제시장으로 진출하여 정직과 근면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성취는 재무보고서의 숫자가 아니라 이제 쾌활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녀로 성장한 하윤이의 미소에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제이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민준에 대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참으로 비참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우주의 정의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유라에게 버림받은 후 민주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이제 작은 도시 변두리에서 노숙하며 주차 요원이나 일용직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한때 그가 그토록 찬양했던 남자 아기는 민준이 밥 한 술 사줄 능력이 없어져 유라의 먼 친척이 맡아 키우고 있다고 들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여전히 내 삶의 일부였다. 그분들은 자주 집에 찾아와 하윤이 그리고 제2의 아들 시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우리는 배신당한 피가 아닌 진심으로 하나가 된 대가족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종종 내 손을 잡고 속삭이셨다. 고맙다, 지은아. 내 아들이 우리에게 악마가 되었음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천사가 되어 주어서. 다음해 추석 오후 나는 제이, 하윤이, 그리고 시우와 함께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웃음 가득한 분위기 속에서 송편과 갈비찜을 즐겼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굴욕의 그림자는 없었다. 나는 1년 전 이 집 현관에 서서 내 존엄성을 강탈한 남자를 쫓아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신께서 내가 정직이라는 기초 위에 훨씬 더 견고한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가정이라고 불렀던 허약한 건물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다. 엄마, 어서 드세요. 갈비찜 식겠어요. 하윤이가 내 손을 끌며 불렀다. 나는 나를 향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제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어두운 과거와 완전히 이별했고 이제 빛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들을 써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서지은, 한때 부서졌지만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다시 모아 훨씬 더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들기를 선택한 여자. 탐색의 시간은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행복을 찾아다니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복은 이제 바로 여기, 내 집에, 내 남편의 품에, 그리고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처음에는 쓰라렸지만 올바른 길에 꿋꿋이 서기를 선택한 이들에게는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 그 거대한 폭풍이 이 집을 덮친 지 5년이 지났다. 오늘 아침 나는 뒤뜰 정자에 앉아 아침 공기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제스민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내 앞에는 한때 꿈에서나 감히 그리던 풍경이 이제 일상이 되어 펼쳐져 있었다. 이제 10대가 된 하윤이가 제2의 아들 시우와 함께 신나게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부담 없이 순수하게 터져 나왔다. 마치 오래된 상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손가락에 반지를 만졌다. 제이는 나에게 단지 지위만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다시 숨쉴 공간을 주었다. 지난 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비판적인 어조로 내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민준에 의해 먼지가 되어버렸던 내 자신감의 조각들을 모아주었다. 무슨 생각해요, 여보? 제이의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따뜻하게 어깨를 감쌌다. 그냥 감사하고 있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5년 전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생각하면서요. 신께서 이렇게 밝은 빛으로 갚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신의 정의는 항상 대낮에 내리치는 번개와 함께 오지는 않는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침묵을 통해 일한다. 몇 달 전 나는 우연히 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민준을 만났다는 전 직원 중 한 명으로부터 그의 마지막 소식을 들었다. 민준은 막노동꾼으로 일하며 매일 들이마신 거리의 먼지 때문에 만성 폐 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보험도 저축도 받아줄 가족도 없는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무료 병동에서 살고 있었다. 유라라는 여자는 민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을 훔쳐 다른 남자와 재혼한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남자 역시 그녀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잠시 스쳐 지나간 아픔이 있었다. 하지만 사랑 때문에 아픈 것은 아니었다. 덧없는 욕망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한 인간을 보는 것이 슬펐다. 민주는 한때 모든 것을 가졌었다. 충실한 아내, 안정된 회사,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딸. 하지만 그는 신기루와 그것을 맞바꾸기로 선택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내 인생사에서 그저 비참한 각주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삼켜야만 했다. 내가 가장 감사하는 것 중 하나는 전 시부모님과 계속 유지되는 관계이다. 비록 그분들의 아들이 나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나를 딸처럼 여기신다. 매년 추석이면 오히려 그분들이 가장 부지런히 이 집에 찾아와 하윤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신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내게 속삭이셨다. 지은아,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맙다. 우리가 내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는 미소로 답했다. 제가 왜 죄 없는 부모님께 복수해야 하나요? 증오는 제 마음만 더럽힐 뿐이고 저는 더러움을 키우기에는 너무 지쳤어요.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을 해방시켰다. 유진 그룹은 이제 수천 명의 직원을 둔 거대 기업이 되었다. 나는 여성 기업가 세미나에서 자주 연설을 한다. 내 메시지는 항상 같다. 당신의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의 손에, 심지어 남편의 손에도 넘겨주지 마세요.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 되세요. 그래야 폭풍이 닥쳤을 때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하윤이가 정자로 다가왔다. 얼굴은 땀으로 젖었지만 밝았다. 엄마, 저 시우 오빠한테 또 이겼어요. 나는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하윤이는 엄마가 강해지기를 선택하면 아이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아이는 아버지상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자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는 제1을 통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기 때문이다. 해가 점점 높아지면서 나는 이 인생이 선택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민준이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그의 발치에 엎드려 떠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며 내연녀와 한 집에 사는 굴욕 속에서 살기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쫓아내기를 선택했다. 나는 내 두 발로 서기를 선택했다. 6개월간의 남편의 실종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였다. 신은 썩은 것을 멀리하여 내가 향기로운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이제 추석 범종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나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그것을 축하한다. 그 승리의 날은 더 이상 배신한 남자의 귀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상처, 그리고 과거에 대한 한 여성의 승리에 관한 것이다. 나는 서지은이고 내 인생은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유진그룹과 나를 거의 삼킬 뻔했던 폭풍이 지나간 지 10년이 흘렀다. 나는 이제 나와 제이가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는 조용한 호숫가의 개인 부두에 서 있다.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물들었을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더 이상 분노의 불씨가 담겨 있지 않았다. 내 앞에 호수물처럼 깊은 평온만이 있을 뿐이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회복지재단 소속 요양원의 한 간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내 귀에 너무나도 낯선 이름 민준을 언급하며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남자는 그곳의 정식 입소자가 아니라 재단 정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발견된 노숙자 신세였다. 상태는 위독했다. 간호사는 그의 주머니에서 낡고 해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10여 년 전 나와 민준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떨리는 손글씨로 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 남은 사랑 때문도 나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다.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정말로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흉터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갔다. 차가운 하얀 병실로 들어섰을 때 나는 허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움푹 팬 뺨과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 마른 남자가 한때 오만하게 내 회사를 이끌었던 그 남자라는 것을 알아보기는 매우 어려웠다. 내가 그의 침대 옆에 섰을 때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고함도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탁한 눈가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지은. 아. 그의 목소리는 질식할 듯한 속삭임에 불과했다. 미안해. 나는 진심 어린 연민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민준 씨.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평온을 위해서요. 민주는 거칠고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응하지 않았다. 그저 물 한 잔을 건넸을 뿐이다. 그는 더듬거리며 유라가 남은 돈을 훔쳐 터미널에 자신을 버리고 간 이야기. 매일 밤 하윤이를 그리워했지만 너무나도 더러운 자신 때문에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에게서 훔친 모든 화려함이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독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은 이야기를 했다. 민주는 그 만남 이틀 후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의 장례를 그의 부모님 묘 옆에 정중하게 치러주었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하윤이에게 아빠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나는 하윤이가 아빠를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트라우마의 짐이 아니라 교훈으로 기억하기를 원했다. 그의 무덤 앞에 섰을 때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민주는 가장 깊은 고독과 후회 속에서 죽었다. 그가 모든 것 위에 선택했던 여자 유라는 결코 오지 않았다. 그가 후계자라고 숭배했던 남자아이는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뒤늦게 깨달은 잘못의 무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떠났다. 이제 나의 초점은 미래에 있다. 하윤이는 해외에서 경영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때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과 같지 않다. 그녀는 겸손하고 정직하며 비전 있는 리더이다. 그녀는 종종 말한다. 엄마는 제 가장 위대한 멘토예요. 엄마는 저에게 진실성 없는 성공은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이는 여전히 나의 마지막 안식처이다. 우리는 종종 책을 읽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밤을 보낸다. 그는 신께서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신다면 그것은 그분께서 훨씬 더 좋은 대체물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증거이다. 만약 내가 과거로 민준이 내연녀를 데리고 집에 온 그 추석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때 심하게 떨고 있던 나 자신을 껴안아 줄 것이다. 그리고 속삭여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지은아. 오늘은 세상의 끝이 아니야. 오늘은 신께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는 날이야. 내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인내는 짓밟힐 때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내는 폭풍이 당신을 굴욕의 진흙탕으로 끌고 가려 할 때 진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키는 능력이다. 여성으로서 나의 존엄성은 내 남편이 누구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 자존심을 얼마나 떳떳하게 지키는지에 있다. 이제 추석 범종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미소 짓는다. 그 배신을 기억해서가 아니라 해방된 내 영혼의 승리를 축하하기 때문이다. 그 범종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어둠에서 결코 꺼지지 않는 빛으로 향한 긴 여정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다.